와 그 발표자의 격이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사회 보시는 우리 홍 교수님께서 역시 저희한테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시네요. 하겠습니다. 저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우리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를 41기로 졸업을 했고 서울대하고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고 와서 지금 생도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한국 현대사 전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승만 시대 1950년대가 제 주 전공인데 이제 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어쨌든 조금씩 아래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온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를 50기로 졸업을 했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를 받았던 연구 분야는 중일전쟁과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고 현재 사관학교에서는 생도들 대상으로 전쟁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강창부 교수님과 함께 공군사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명함을 가지고 얘기해요. 제가 저 이성만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하고 박사는 프랑스 1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공군사관학교 교수로 계속 있었고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윤리교육연구원 그게 이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토론 세션을 하게 됐는데 앞에서 네 분이 매우 중요한 그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 발표 내용들이 너무 내실 있고 좋아서 시간 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토론 시간은 1시간이 주어졌는데 네 분의 지정 토론을 맡으신 분들은 7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분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맡겨진 주제에 토론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청중에 계신 분들 질의응답 좀 받고 그리고 발표하신 분들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창보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토론자로 초청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역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사사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군사관학교도 내년이면 70주년입니다. 공군의 역사가 곧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인데요. 공군사관학교 70년사 편찬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뿐만이 아니라 공군사 70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하루하루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공군의 제가 이제 유일한 역사 박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제 상당히 그 하루하루를 책임감을 가지고 상당히 무겁게 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내년이 공군 70주년, 공사 70주년이고 그 다음 해가 또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그래서 공군의 유일한 역사 박사로서 내 책임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상반된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안도감이 드는 이유는 이렇게 공군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거에서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는데 동시에 또 걱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군 70년을 살아오셨던 우리 원로님들 그리고 예비역 우리 선배님들 많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는데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군인들은 아직 이제 공군사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공군의 미래인 우리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서 그나마 또 안도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 또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은 공군사를 지금 저희 편찬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공군사를 발굴하고 연구하고 뭔가 그거를 학계에서 인정받는 논문으로 내고 하는 과정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고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오늘 이 학술 회의를 통해서도 더 이제 무거워지는 것은 아직 우리 공군의 역사를 발굴해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발굴도 안 된 역사를 해석부터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서 대단히 참 무거운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6.25 전쟁기의 한국 공군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동안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 연구가 있어 온 데는 오늘 발표를 해주신 장성규 박사가 한 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장성규 박사와 이제 토론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른 장소에서 또 장성규 박사 다른 논문 가지고도 제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장성규 박사님이 또 저한테 또 악연이라고 할까봐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짧게 제 논문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규 박사님은 이제 한국공군의 창설, 전력 증강에 대해 가지고 미국의 군사 정책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유용한 개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공군 창설에 대해서 미국이 미온적인 정책을 보여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전쟁 개념, 어떤 군사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공군이 소장하고 있는 부대사, 작전 기록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는 또 공군의 전력 증강, 특히 6.25 전쟁기 전력 증강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설명을 또 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장 박사님의 연구는 해방공간 그리고 6.25 전쟁기 한국공군의 창설과 전력 증강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접근법을 취해왔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좀 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를 감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 박사님이 이해하시는 것처럼 6.25 전쟁 발발 이전에 미국이 극동지역에서 전략항공력 중심의 전략 개념을 채택한 것은 이 극동지역 내에서 소련이 어떻게 세력을 확장할 것이냐 또 그 전망 거기에 이제 기초를 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한 선택이 극동지역에 특정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이 광범위하게 그리고 또 상당히 경도되어 있는 상태로 선택했던 전략항공력 중심의 군사전략에서 파생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시에 B-29가 개발되고 태평양 전쟁 마지막 몇 달 동안에 B-29를 활용해서 일본 본토를 폭격했고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미국이 판단하면서 그러한 경험이 미국으로 하여금 이제 두 해의 항공전략사상이 드디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구사령관에게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전략적인 임무를 주라는 제20공군, 태평양전쟁 때 활약했던 제20공군이 장차 미국이 따라가야 할 일종의 기준적인 패턴이다라고 또 롤 모델이다라고 미국의 전방위적으로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술공군은 또 상당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전략항공력 중심의 전략 개념에 대해서 미국이 전방위적인 선택이 선행된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극동지역 내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더 적절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한국이 공군을 창군하려고 하고 전력을 증강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것을 또 뒤로 돌아서 얘기해보면 그 당시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극동공군 FAAF 자체도 다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공군에 비해서 대단히 전력이 미달되어 있는 상태였고 설비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였다. 만약 그런 상태에서 한국 공군이 또 우리를 전력 증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사실은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갈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 극동공군은 그 당시에 상당히 전력이 약했느냐?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항공전략 중심으로 특히 서유럽에 프라이어리티를 주면서 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프라이어티가 떨어지는 전반적인 큰 그림, 그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좀 그려줬으면 이 논문이 더 유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는 원칙적으로 한국공군이 창설하고 전력 증강하는 과정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그랬고요. 하지만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군의 창설과 군사원 전력 증강을 군사원조 쪽으로만 보면 그러면 우리 공군의 선배님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해주기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래서 미국의 군사원조만으로 다 그때의 공군의 창설과 전력 증강 과정을 다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에서 저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쪽은 시해를 준 거고 저희는 이제 수해를 한 거고 이렇게 봐버리면 공군 창설과 전력 증강 과정이 제대로 그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앞에서도 보셨지만 대단히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1949년에 우리를 지원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공군의 창설을 위해 가지고 최영덕 본부 참관을 중심으로 대만과 접촉해서 F-51, AT-6 30대, C-47 5대 이런 것들 확보하려고 했던 노력들이라든가 또 여기도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원로 분께서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6.25전쟁 초기에 항공기가 워낙 모자라니까 추락해버린 쓰지 않은 항공기의 부품들을 활용해가지고 정찰기를 새로 조립해가지고 띄웠던 배덕찬 주민이 이런 분들의 그런 필사적인 노력이라든가 또 1951년도에 지금 우리는 이제 방위성금 헌납운동이나 내지는 건국기 헌납운동은 기억하지만 1951년도 52년 동안에 항공기 헌납 기금 모집 헌납 운동이라는 것을 범국민적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완전히 이제 밝혀지지 않은 지금까지 다 감춰져 있었던 부분인데요. 훈련기 100대를 구입하려고 국민들에게 성금을 처절하게 모았던 그런 부분. 사실 이 운동이 진행되면서 미국이 그 운동을 보고 그 항공기 구입을 당장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당신네들이 하는 헌납운동의 본 취지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연습기 20대에 한해서 곧 계약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양보하는 메시지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장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3개년 계획도 마찬가지고 3개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고문단도 설치가 되고 3개년 계획에서 원하는 거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F-51을 20대를 갖고 있었는데 20대에서 40대로 증가시켜주겠다라는. 그래서 저희가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군사원조도 똑같이 우리가 원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좀 더 빨리 오거나 내지는 좀 더 다른 형태였지만 우리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의 그 노력들도 좀 부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창군이나 전력 증강 과정이 좀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장 박사님 논문을 보면서 참 재밌게 보면서 그 궁금증을 갖게 된 거는 그겁니다. 50년 6월 26일에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F-51 10대가 지원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건데 우리 공군이 갖게 된 최초의 전투기 F-51 10대입니다. 이 결정되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게 제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장 박사님의 답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공군사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6월 25일 날 전쟁이 나니까 총참모장 김정일 장군이 대통령께 전투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그래서 무초 미 대사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서 미 대사가 또 이 대통령의 우려를 메가더 사령부와 국무부에 전달을 했고 26일 날 미 국동공군 사령부 참모들이 김정일 총참모장을 만나면서 그 과정에서 열대가 지원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군사의 기록만 보면 이 F-51 10대가 지원되는 과정이 전쟁 발발에 따라서 이루어진 비계획적인 결과인 것처럼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장성기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그 전에 F-51을 지원하는 거로 사실상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는 상태, 그 상태에서 전쟁이 터졌다. 만약 그게 없었다면 우리 공군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또 궁금증을 또 갖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무초 미대사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도 또 하고 요 그 열대가 도입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봐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견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 이번 토론을 맡게 된 박성진입니다. 제가 역시 이제 이상호 박사님과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친분도 두텁지만 학문적으로는 항상 이제 긴장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메가더 이제 한국전쟁 연구자로 하면 이제 손에 꼽히는 분이신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논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반가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여기 이제 논문집 42페이지에서 이제 48페이지가 있는데 이제 일제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가장 맞을 수밖에 없는 그 당혹스러운 딜레마가 있는데 바로 이제 일제의 유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 이제 이상호 박사님도 드디어 이제 천착을 하고 공부를 뭐 계속 해오셨지만 더 이제 또 이제 깊숙이 하시게 되었구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저도 한국 현대사 연구자지만 일제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일제 강점기 혹은 당시 그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우리의 평가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저도 항상 궁금증으로 남아 있고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나머지 이제 무초대사 부분은 이제 저도 뭐 몇 가지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뭐 첨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토론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한국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는 이제 당혹스러운 딜레마라고나 할까요? 이제 그런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페이지 이제 45페이지 정도에 언급되고 있는 이제 조선특별지원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938년도에 이제 일제가 17세 이상의 이제 한국인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지원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지원병을 어떻게 뽑냐 하면 1차에서 도지사, 2번째에서 조선총독부, 3차례에서 이제 조선공사령부로 일하는 이제 굉장히 엄격한 시스템으로 이제 선발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이 지원병들이 과연 적었을까 많았을까 이제 궁금해하는데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8년부터 43년까지 총 모집 뽑은 인원이 이제 16,000명 정도가 되는데 지원자 수가 이제 80만 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경쟁률로 따지면 50대 1 정도. 굉장한 규모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38년, 그러니까 30년대 후반 혹은 30년대 중후반이 되면 이제 독립이라는 희망을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인들, 조선에 살던 우리 한국인들은 점점 잃고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중국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 건물에서 말하고 있는 적으로 말씀만 드릴 거 없고 이 최용덕 장군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3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상호 박사님도 이제 공군 창설 요원은 뭐 해서 육군 항공대 출신들이 거의 장악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언급을 하면서 좀 여지를 남겨두셨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작년도였죠. 2017년도에 여성가족부 산하 이제 그 국립 전시관에서 이제 한국의 여성 최초 비행사를 오기를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항공인들은 권기옥 열사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박경원 씨라고 여성의 최초 비행사라고 이제 그 전시회를 갖게 된 거죠. 이제 그 전시회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뭐 한 사람의 일생을 뭐 이제 뭐 공과 사를 구분하기보다는 친일이면 친일이고 반일이면 반일, 항일이면 항일 이 명확한 어떤 프레임을 이렇게 섞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친일이면 친일 인사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뭐 좀 이렇게 그 이후에 공적으로 따지는 건 별개의 문제고 친일 인사면 친일 인사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더 존경을 하게 되고 그분들께서 저희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무초에 대해서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저는 뭐냐면 이제 회고록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이제 1961년도에 외교관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그 당시 나이로 이제 60세 정도